나 이제 그 사람하고 살 테니까 제발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이혼해줘. 당신은 그냥 우리 가족 돈 벌어다 주는 기계였을 뿐이야. 평생 아내에게 헌신한 대가가 고작 돈 버는 기계였다니 참으로 원통합니다. 제 억울한 싸움에 공감하신다면 구독으로 힘을 보태주십시오. 30년 믿음이 시궁창으로 처박히던 그날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동창에 그냥 밥 한 끼 먹은 거라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속이 좁아? 제 아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 말을 내뱉을 때 제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입안이 바짝 마르고 쓴 침만 꼴깍 넘어가더군요. 저는 30년 넘게 전국 팔도 다리며 터널이며 안 가본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안전모를 눌러쓰고 시멘트 가루 뒤집어 쓰며 사람들 다치지 않게 아주 작은 균열 하나라도 찾으려고 랜턴 하나 들고 그 어두운 곳을 쑤시고 다녔던 것이 제 평생의 업이었습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도 내가 지키는 이 다리 위로 우리 식구들이 안전하게 지나가겠지 생각하면 하나도 안 힘들었습니다. 정년 퇴직하고 나니까 이제 좀 편하게 살겠구나 싶었는데 그게 제 착각이었을 뿐이더라고요. 그 여자가 초등학교 동창회인가 뭔가에 다녀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집안 공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평생 쓰지도 않던 독한 꽃향기가 현관문만 열면 코를 찌르는데 이게 참 사람 기분을 이상하게 만들더군요. 차를 타면 조수석 시트 각도가 제가 알던 그 각도가 아니더라고요. 안전진단 하던 놈이라 그런지 저는 이런 작은 변화 하나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죠.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현장에서 익힌 그 감각이 자꾸만 제 뒷목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에게 슬쩍 물어보면 오히려 저를 무슨 우울증 온 미친 사람 취급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당신 요새 왜 그렇게 예민하냐고 나를 감시하는 거냐고 도리어 화를 내는데 그 모습이 참 기가 막히더군요. 30년을 같이 산 사람의 눈빛이 그렇게 서늘하게 변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결국 제 손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겠다 싶어서 평생 만져보지도 않던 기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내가 평소에 덜렁대고 기계치인 걸 제가 잘 아니까 차에 연동된 클라우드 시스템 같은 건 꿈에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지도 위에 찍힌 빨간 점들을 보는데 제 손발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창에 간다던 여자가 왜 경기도 외곽에 있는 모텔 주차장에서 3시간이나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열어보니까 더 참담하더라고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여자의 콧노래 소리랑 웬 놈이랑 시시덕거리며 은밀한 애칭을 부르는 소리가 흘러나오는데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혈압이 솟구치는 것이죠. 30년 현장 소음 속에서도 그 여자의 웃음소리는 왜 그렇게 선명하게 들리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놈이 누구인지 보니까 더 뒤집어지더라고요. 아내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 잘나갔다던 첫사랑인가 뭔가 하는 놈이었습니다. 제 피 같은 돈으로 사준 그 비싼 차를 몰고 나가서 그놈이랑 그런 짓거리를 하고 다녔다는 사실에 입안이 써서 침을 뱉었습니다. 도면의 오차는 1mm도 허용 안 하던 제가 정작 내 마누라가 내 등 뒤에 칼을 꽂는 건 못 보고 살았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변호사가 찾아가서 이 사진이랑 녹음 파일들을 보여줬더니 변호사가 하는 말이 더 서늘하더군요. 2015년에 간통죄가 없어져서 이제 그 인간들을 감옥에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말에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허망했지만 변호사는 저를 보며 눈을 가늘게 뜨더니 한마디 더 붙이더라고요. 감옥은 못 보내도 법적으로 아주 말려 죽이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요. 위자료 소송이라는 게 단순히 돈 몇 푼 받는 게 아니라 그 인간들의 밑바닥까지 다 긁어내는 싸움이라더군요. 저는 그날부터 안전진단 전문가가 아니라 사냥꾼이 된 심정으로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저녁마다 동창 모임이다 뭐다 핑계를 대며 화장을 하고 나가더군요.
그 여자의 구두 굽소리가 멀어질 때마다 제 안방에서 그놈이랑 주고받았을 추악한 문자들을 생각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합법적인 선에서 증거를 하나하나 박제해 나가는 매 순간이 지옥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차가운 이성이 저를 지탱해 주더라고요. 도면 위에 균열을 표시하듯 그 여자가 내뱉는 거짓말들을 하나하나 수첩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제 이 균열이 어디까지 번져서 이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지 저만 아는 채로 그 여자와 식탁에 앉아 국을 떠먹었습니다. 식탁 너머로 보이는 그 여자의 뻔뻔한 얼굴이 언제 무너져 내릴지 상상하며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 여자는 오늘도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며 제 눈도 안 마주치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더군요. 평생 무거운 장비를 메고 터널 속 습한 공기를 마시며 살았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작은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콘크리트 벽면을 하나하나 후출대면 제 눈에는 세상 모든 균열이 보였습니다. 그게 건물을 지키는 힘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제 집 안방에 생긴 그 거대한 틈은 왜 보지 못했인지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더군요.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국 한 그릇에 속아 그 속에서 골마가는 배신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하길 이 증거들이 나중에 그 여자 목을 죄의 밧줄이 될 거라더군요. 저는 그 밧줄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꼴 생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고 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 여자의 완벽한 몰락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30년 현장 밥 먹은 노하우가 여기서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법전의 문구 하나하나가 이제는 그들을 심판할 망치가 되어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제 지옥은 제가 아니라 그 여자가 걷게 될 겁니다. 아내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는 제 기색은 살피지도 않고 쌩안이 나갑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식어가는 국그릇을 말없이 쳐다보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날씨는 왜 그렇게 화창하던지 참 야속하더라고요.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넥타이 맨 젊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지나가는데 제 가슴속은 시커먼 숫덩이가 들어앉은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이제 간통죄라는 건 이 나라에서 사라진 지 오래라 그 인간들 손목에 수갑을 채울 방법은 없다고요. 오직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뿐인데 그것도 증거가 확실해야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평생 도면의 오차를 잡고 균열을 찾는 일만 했지 사람 뒤를 밟는 법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하더군요. 감정적으로 나가면 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저 여자가 내뱉는 거짓말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십시오. 상대방 휴대폰을 몰래 열거나 도청기를 다는 건 나중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합법적인 선에서 블랙박스 칩을 뽑고 카드 내역을 훑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합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들을 잡은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거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 여자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도 고개 하나 까딱 안 하더니 슬쩍 저를 훑어보며 입을 뗍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퇴직하더니 정말 정신에 문제 생긴 거 아냐? 나 감시해. 그 여자가 쏘아붙이는 그 서늘한 목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그 판때기 같은 아이패드를 들여다본 걸 들킨 걸까 싶어 눈앞이 아찔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평생 현장에서 익힌 그 무뚝뚝한 표정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변호사가 시킨 대로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해야 했으니까요. 제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려 하니 그 여자가 뒤에서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이 들어오면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냐. 당신 퇴직하고 나서 아주 이상해졌어. 우울증이라도 온 거야? 왜 사사건건 사람 피를 말려? 참 기가 막힌 노릇이더라고요. 본인이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제가 다 아는데
오히려 저를 병자로 몰아세우는 그 뻔뻔함이 무서웠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와서 베란다 문을 열고 찬바람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게 변호사가 말하던 가스라이팅이라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을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야 본인들의 그 추악한 짓거리가 덮어질 테니까요.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옷장에 걸린 그 여자의 가방을 쳐다봤습니다. 저 가방 안에 그놈이랑 주고받은 영수증이 있을까? 아니면 차 안에 또 다른 흔적이 남았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밤이 깊어 그 여자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저는 거실로 살금살금 나갔습니다. 현관 앞에 세워둔 그 여자의 차키를 집어드는데 손가락이 바르르 떨리더군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아내의 차 문을 열자마자 어제 맡았던 그 독한 꽃향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토기가 올라오는 걸 참으며 블랙박스 기계 옆에 꽂힌 작은 칩을 뽑아냈습니다. 칩을 제 주머니에 넣고 다시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최근 목적지 목록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넘기는데 낯선 주소들이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평소에 친구 만난다던 장소가 아니라 외곽의 한적한 카페와 모텔 이름들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칩을 챙겨 다시 집으로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꼭 죄인 같았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노트북을 켜고 그 칩에 담긴 영상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화면 속에서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제 고향 후배라는 그놈의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이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는 차마 제 입으로 옮기기도 수치스러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제 돈으로 기름을 넣고 제가 사준 그 차 안에서 두 인간은 제 험담을 하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 양반 요즘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눈치 보여서 죽겠어. 그냥 빨리 갈라서는 게 답이라니까. 그 여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 세월이 그저 헛것이었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영상을 넘기다 보니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려 어느 모텔 건물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놈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고 들어가는 그 짧은 장면을 캡처하는데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져 마우스가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이게 바로 변호사가 말한 그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블랙박스 날짜와 시간을 메모지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런데 영상 끝부분에 아주 묘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놈이 아내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그건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제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영상을 뒤로 돌려 그놈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놈이 아내에게 이번 주말에 어디로 가자고 제안을 하는데 그 장소가 너무나 의외인 곳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문득 그 장소가 저와 그놈이 예전에 함께 일했던 현장 근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 인간들이 거기를 가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고 그 여자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노트북 화면을 덮고 주머니 속에 칩을 꽉 쥐었습니다. 그 여자가 방으로 들어오더니 저를 쏘아보며 묻더군요. 이 시간에 안 자고 뭐하냐고, 왜 그렇게 땀을 흘리냐고요.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아무 말 없이 침대에 누워 벽을 향해 돌아 누웠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그 여자의 시선이 꼭 칼날처럼 제 살을 파고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머니 속의 블랙박스 칩이 살에 닿아 차갑게 느껴지는 그 새벽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으니 내가 직접 이 집구석을 무너뜨려야겠다고 말이죠. 잠이 올 리가 만무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블랙박스 속 그놈의 웃음소리가 귓전을 때리고 눈을 뜨면 천장의 무늬가 꼭 그 모텔 건물의 벽지처럼 보였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아내는 또다시 화장대를 정성껏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제가 확인한 그 주말 약속 때문인지 그 여자의 손놀림이
유난히 경쾌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식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고는 아내가 가방에서 꺼내놓은 카드 영수증 하나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모르는 낯선 이름의 가게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서 그 영수증을 휴대폰으로 찍으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뒤통수에서 들려오는 그 여자의 서늘한 목소리에 손바닥에 땀이 확 배어 나오더라고요. 휴대폰을 식탁 위로 툭 떨어뜨리고는 고개를 돌리지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식탁 위에 놓인 영수증을 낚아채더니 저를 무섭게 쏘아보더군요. 남의 물건에 왜 손을 대? 당신 정말 퇴직하더니 정신이 나간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바르르 떨었습니다. 아침부터 우울증 환자 취급을 받으며 거실로 쫓겨났을 때의 그 기분은 말로 다 못합니다. 그 여자는 가방을 거칠게 챙겨나가면서도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 여자가 나가고 나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는데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올라오더라고요.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아까 그 영수증에 적혔던 가게 이름을 필사적으로 기억해냈습니다. 한적한 교외에 있는 카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그놈이 어떤 인간인지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제 고향 후배라는 그놈, 그 인간의 정체를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히더군요.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아내와 시시덕거리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동창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자자한 인간이었습니다. 번듯한 직업도 없이 예전 명함 하나 들고 다니면서 투자 사기나 치러 다니는 놈이라더군요. 동창회에서 만난 첫사랑이라며 눈이 먼 그 여자는 그놈이 대단한 사업가인 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동창들에게 수백만 원씩 빌리고는 갚지도 않아서 원성이 자자한 사기꾼 기질의 백수였던 것이죠. 그런 놈한테 제 피 같은 돈으로 산 비싼 구두며 옷을 갖다 바치며 사랑이라고 믿는 그 여자가 참으로 한심했습니다. 저는 소주 한 잔을 들이키며 그놈의 인적사항을 정리한 수첩을 펴봤습니다. 변호사가 말하길 상간남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놈이 유부녀인 걸 알고 만났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이라면 모를 리가 없었을 겁니다. 동창의 단체 사진 속에서 아내 옆에 딱 붙어 웃고 있는 그놈의 얼굴을 보는데 주먹이 꽉 쥐어지더라고요. 제가 밖에서 시멘트 가루 마시며 번 돈이 저런 놈의 술값으로 나갔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놈은 아내에게 자기가 곧 큰 사업을 터뜨릴 것처럼 허세를 부렸을 겁니다. 블랙박스 속 대화에서도 그런 냄새가 폴폴 풍기더라고요. 그놈은 아내를 공주님이라 부르며 나중에 같이 해외로 나가서 살자느니 하는 헛소리를 짓거렸습니다. 그 여자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철석같이 믿고 저를 돈 벌어다 주는 기계라고 부르며 비웃었던 것이죠. 평생을 도면 오차 잡아내며 정직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저런 사기꾼 놈의 허풍에 밀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변호사를 다시 만나러 갔습니다. 변호사는 그놈의 재산 내역을 보더니 혀를 끌끌 찼습니다. 집도 절도 없는 놈이라 위자료 소송을 걸어도 돈을 받아내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놈과 그 여자가 믿고 있는 그 가짜 사랑을 법의 이름으로 갈갈이 찢어놓고 싶었을 뿐입니다. 변호사는 제 눈빛을 보더니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그놈이 돈이 없어도 판결문이 나오면 평생 빚쟁이로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놈이 아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을 복원하기 위해 사설업체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증거 보전 신청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였죠. 그 수치스러운 글자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는 매 순간이 제 영혼을 갉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그놈은 아내에게 제 뒷조사를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퇴직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집 명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는 대화가 나오더라고요. 그 여자는 아주 친절하게도 제 통장 잔고까지 사진 찍어 보내주었습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제 평생의 헌신을 통째로 도둑질하려 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평생을 지켜온 이 집이 저 추악한 인간들에게는 그저 팔아치울 고깃덩어리처럼 보였을까요? 저는 이를 악물고 아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침부터 유난히 화사한 원피스를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더군요. 제가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자 그 여자는 저를 힐끗 보더니 콧방귀를 낍니다. 당신 오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을 거야? 좀 나가서 등산이라도 가든가 해. 사람이 활동적이어야지. 저는 대답 대신 신문을 넘겼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들키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여자는 화장이 잘 먹었는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가방을 챙겨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 여자의 차 소리가 멀어지자마자 저는 낡은 작업용 잠바를 걸쳐 입었습니다. 현관 앞에 놓인 제 낡은 구두가 유난히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그 인간들이 향하는 그 주말 미래 장소로 따라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적혀 있던 그 주소, 제가 예전에 일했던 현장 근처의 한적한 펜션이었습니다. 도대체 거기서 무슨 짓을 벌이려는 건지 직접 제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더라고요. 저는 아파트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그 여자의 차를 멀찍이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에 핀 꽃들이 왜 그렇게 꼴 보기 싫던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자는 신이 나서 엑셀을 밟고 있었을 테지요. 저는 핸들을 쥔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자꾸만 핸들이 미끄러졌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는데 입안은 바짝바짝 말라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달려 그 여자의 차가 외딴 숲길로 접어들더군요. 저 멀리 펜션 간판이 보이고 그 여자의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차를 멀찌감치 세워두고 숨을 몰아쉬며 펜션 입구를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펜션 문이 열리더니 그놈이 마중을 나오더라고요. 아내와 그놈이 서로 껴안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눈앞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화면이 자꾸 흔들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이게 바로 그 여자가 원하던 첫사랑의 실체이고 제가 겪어야 할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펜션 주차장에 세워진 그 여자의 차 블랙박스가 번쩍이는 것을 보며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놈들의 추악한 배신을 확인한 순간 제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통쾌한 반격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제 바로 놈의 멱살을 잡으러 들어가겠습니다. 펜션 주차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핸들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펜션 건물을 보는데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30년 넘게 도면의 오차를 잡으며 정직하게 살았는데 정작 내 마누라와 고향 후배라는 놈이 저를 이렇게 기만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새벽에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는데 창밖으로 해가 뜨는 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어제 찍은 영상과 메모해둔 주소들을 챙겨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내민 영상과 블랙박스 기록들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입디다. 이 정도면 법원에서도 외도를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상간남 소송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하길 이 소장이 그놈 앞으로 날아가면 이제 전쟁이 시작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전쟁터에서 가장 차가운 사냥꾼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그놈 앞으로 소장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외출했다 돌아온 그 여자가 거실로 뛰어들어오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손에는 그놈에게서 연락받은 듯한 소장 복사본인지 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 내 초등학교 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다니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그 여자는 눈을 부릅뜨고 저를 쏘아보며 악을 써댔습니다. 자기 친구라고요? 저한테는 가정을 박살낸 원수이고 제 평생의 헌신을 비웃은 사기꾼 놈인데 그 여자 눈에는 여전히 감싸줘야 할 첫사랑 친구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그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고통 속에서도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변호사가 경고했더라고요. 그 여자가 저를 의처증 환자로 몰거나 감정적으로 자극할 거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알면 어쩔 거야? 내 체면은 생각 안 해? 당장 이거 취하해. 그 여자는 저를 몰상식한 인간으로 몰아세우며 거실 탁자를 발로 찼습니다. 30년 세월이 무색하게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는 그 눈빛에서 저는 마지막 남은 정마저 다 떨어져 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 그 여자가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주머니 속에 소주병을 꺼내 한 잔 들이켰습니다. 입안이 써서 침을 뱉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아주 묘한 전략을 하나 제안했습니다. 그놈이 직업도 없고 돈도 없는 놈이니 분명히 합의를 하러 올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위자료를 최대한 받아내고 소송을 끝내주되 합의서에 구상권 포기 조항을 슬쩍 빼버리자고 합디다. 구상권이라는 게 참 묘한 법이더라고요. 외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저지른 공동 불법 행위니까 그놈이 저에게 위자료를 다 내고 나면 자기가 낸 돈의 절반을 공범인 제 아내에게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합의서에 이걸 막는 조항을 안 넣었으니 그놈은 나중에 자기 살 길 찾으려고 제 아내를 물어뜯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며칠 뒤 그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위자료를 줄 테니 제발 합의해달라고 비굴하게 매달리더라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놈을 만났을 때 그 인간의 표정은 가관이었습니다. 아내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치며 사업가 행세를 하던 놈이 법 앞에서는 손을 벌벌 떨며 제 눈치만 보고 있더군요. 변호사가 합의서를 내밀자 그놈은 내용도 제대로 읽지 않고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구상권이라는 무서운 덫이 깔려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돈을 건네받고 사무실을 나오는데 변호사가 저에게 살짝 미소를 지어 보입디다.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이 돈 앞에서 어떻게 찢어지는지 구경만 하시면 된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니 그 여자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송을 취하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가 살아서 저를 비웃더라고요. 결국 당신도 돈 때문이었던 거야? 그렇게 사람 죽일 듯이 굴더니 위자료 받으니까 마음이 풀려? 그 여자는 제가 돈에 눈이 먼 한심한 늙은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보며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한다던 그 남자가 이제 당신의 뒤통수를 치게 될 거라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합의서 사본을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저 두 사람의 가짜 사랑을 어떻게 박살낼지 생각하니 손바닥에 다시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무서워서 소송을 포기한 줄 알고는 당당하게 전화를 걸어 그놈과 승리의 기쁨을 나누더군요.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 여자의 간드러진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시 소주잔을 채웠습니다. 지옥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 여자는 이미 천국에 있는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십시오. 그 문자를 보내고 나니 꽉 막혔던 가슴이 조금은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더 화사하게 화장을 하고 나가는 그 여자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이제 저 여자가 돌아올 곳은 이 집이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저들이 돈 앞에서 서로를 얼마나 추악하게 물어뜯게 될지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이제 그 파멸의 시작을 알리는 벨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변호사의 낮은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놈이 방금 제 아내를 상대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놓는데 손바닥에 땀이 배어 축축하더라고요. 이게 참 묘한 기분인 것이죠. 평생 안전진단하며 균열만 찾아다닌 제 눈에 드디어 저들의 가짜 사랑이 박살나는 틈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거실에서는 그 여자가 아무것도 모른 채 콧노래를 부르며 과일을 깎고 있더군요. 그놈이랑 위자료 합의 보고 소송 취하해 주니까 이제 다 끝난 줄 알고 마음이 놓였던 모양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고는 화면에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데 겉으로는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했으니까요. 며칠 뒤 집으로 등기 우편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그 여자가 무심코 우편물을 받아들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하더라고요. 법원에서 온 소장을 뜯어보는 그 여자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 여자는 소장을 읽어내려가더니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장 내용은 아주 간단하더군요. 그놈이 저에게 준 위자료의 절반을 제 아내에게 내놓으라는 구상권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휴대폰을 들어 그놈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으로 뛰어들어간 그 여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거실까지 다 들려오더라고요. 민석 씨,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나한테 소송을 걸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그놈이 뭐라고 하는지는 안 들렸지만 그 여자의 절규는 처절했습니다. 평생 저를 기계 취급하며 무시하던 그 당당함은 어디 가고 이제는 배신감에 몸부림치고 있더군요. 그 여자는 전화를 끊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사랑한다며 내가 당신 때문에 집까지 나오려 하고 자식들도 등지려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돈을 내놓으래. 입안이 써서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그 인간들이 속삭이던 그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이 고작 위자료 몇 천만 원 앞에서 저렇게 추악하게 무너지는 꼴을 보니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변호사가 말하던 구상권이라는 덫이 아주 제대로 작동한 것이죠. 합의서에서 그 조항 하나 뺀 것이 저 두 인간의 숨통을 이렇게 조일 줄은 저들도 몰랐을 겁니다. 그 여자는 방에서 나와 저를 보며 눈을 부릅뜨고 달려들더군요. 당신이지? 당신이 시켜서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러는 거지? 저는 그 여자를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돈 문제는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고. 나는 이미 위자료 받고 끝난 일이라고요. 그 여자는 제 냉정한 반응에 미친 사람처럼 거실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정도로 큰 소리로 울다가도 갑자기 독한 눈을 하고 그놈에게 다시 전화를 걸더라고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그 여자의 휴대폰 스피커폰 너머로 그놈의 비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냐. 나 지금 위자료 내느라 사채까지 썼단 말이야. 당신도 공범인데 왜 나만 독박을 써? 그놈의 말 한마디에 그 여자는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평생 지켜주겠다고 속삭이던 그 입술에서 저런 추악한 말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저도 그놈이랑 현장에서 일할 때 그놈 성격이 어떤지 잘 알고 있었죠. 자기 이익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모를 인간이라는 걸 아내만 모르고 있었던 뿐이더라고요. 그 여자는 바닥에 소장을 내팽개치고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저런 인간을 믿고 당신한테 그런 짓을 했다니. 그 여자가 제 발치에 엎드려 울면서 용서를 구하는 신용을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꽁꽁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저를 돈 버는 기계라고 부르던 그 여자의 목소리가 귓전에 쟁쟁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를 외면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저를 붙잡으며 울부짖는 그 여자의 손길이 징그럽게 느껴져서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져서 현관 손잡이가 미끄러지더라고요. 주차장으로 내려와 차 안에 앉아 있는데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두 인간이 돈 때문에 서로의 밑바닥을 보이며 물어뜯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평생 안전진단하며 찾아낸 그 어떤 균열보다도 저들의 배신이 만들어낸 틈은 더 깊고 추악하더라고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더니 변호사는 차분하게 다음 절차를 준비하라고 합디다. 이제 사랑이라는 환상은 사라지고 오직 법과 돈의 냉혹한 현실만 남은 것이죠. 저는 어두운 차 안에서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었습니다. 연기 속으로 그 여자의 절망적인 비명소리가 섞여 들어오는 것 같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 문제로 서로 원수가 된 저 인간들이 앞으로 어떤 진흙탕 싸움을 벌이게 될지 저는 끝까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집으로 다시 올라가려는데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평소보다 훨씬 늙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니 안에서 그 여자가 누군가와 격렬하게 싸우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놈이 아니라 그 여자의 친정 식구들인 것 같더라고요. 돈을 빌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 여자의 목소리에 저는 다시 한번 입안이 써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천천히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여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헝클어진 머리로 친정 오빠한테 전화를 걸어 돈 좀 빌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을 겁니다. 제가 이미 그 여자의 외도 사실과 그놈이랑 공모해서 제 퇴직금을 노린 정황까지 담긴 녹음 파일을 친정집에 싹 다 보냈거든요. 평생 동생 하나 믿고 살았던 친정 식구들도 그 추악한 진실 앞에서는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여자는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울부짖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바닥을 기어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더군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놈이 나를 길바닥에 버렸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그 비참한 얼굴을 보는데 참 가관이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 제 면전에서 돈 버는 기계라고 욕하며 그놈이랑 새 인생 살겠다고 큰 소리치던 그 당당함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놈은 위자료 낼 돈이 없어서 사채까지 썼다더니 결국 자기 살겠다고 제 아내를 법정으로 끌어들여 진흙탕 싸움을 시작한 것이죠. 사랑 타령하던 인간들이 돈 몇 천만 원에 서로 멱살 잡고 침 뱉는 꼴을 보니 제 30년 세월이 더 허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이혼 소송은 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이 워낙 확실했던 데다 그 여자가 그놈이랑 짜고 제 재산을 빼돌리려 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재산 분할에서도 아주 유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책 배우자라도 재산을 받을 수는 있다지만 저를 기만하고 가정을 파탄낸 대가는 혹독하더라고요. 결국 그 여자는 평생 누리던 이 집에서 쫓겨나 작은 고시원 방 하나 얻을 돈도 안 남는 처지가 된 것이죠. 가장 결정적인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제 앞가림하던 우리 아이들은 엄마의 그 추악한 대화 내용을 듣고는 연락처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버림받고 빈털터리가 된 그 여자의 마지막 뒷모습이 어땠을까요?
이혼 조정을 마치고 법원 문을 나서는데 그 여자가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눈은 퉁퉁 붓고 안색은 흑빛이 되어 제발 밥이라도 한 끼 사달라고 갈 곳이 없다고 매달리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를 보며 아무 말 없이 제 차를 탔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그 여자의 초라한 모습이 점차 작아지는데 가슴속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쌉쓸한 마음이 들 뿐이더라고요. 그 여자는 이제 상간남 놈이 제기한 구상권 소송 때문에 평생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살아야 할 운명인 것이죠.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딱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지금 저는 혼자 지내는 작은 아파트에서 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집안이 적막해서 가끔은 멍하니 창밖을 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여자랑 살면서 느꼈던 그 지옥 같은 불안함보다는 지금의 이 고독이 훨씬 편안한 것이죠. 가끔 아이들이 찾아와 같이 술 한잔 기울일 때면 비로소 제가 지켜온 이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라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곤 합니다. 그 여자는 지금쯤 어느 고된 식당 주방에서 그릇을 닦거나 빛 독촉 전화를 피하며 살고 있을 겁니다. 평생 남편을 기계처럼 부리며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뿐이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가 참 길었더라고요. 저처럼 평생 성실하게만 살아온 사람들에게 배신은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일 겁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 매몰되어 울고만 있지 마십시오. 법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는 변호사의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냉정하게 증거를 모으고 차분하게 대응하면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법인 것이죠. 저는 이제 이 소주 한 잔을 마지막으로 제 과거를 털어버리려 합니다.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처럼 억울한 일 겪지 마시고 늘 평안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사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로운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이런 억울한 사연을 함께 나누고 응원하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저와 계속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